네, 아시아 증시 상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중국 경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교수님, 어제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2월에는 5년물 금리 내렸었는데 어제 동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1년물은 보통 기업이나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5년물짜리는 이제 주택하고 직접 주택 대출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는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결을 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중국 정부, 중국 당국이 판단하기에 1분기 경제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5.3% 정도 나왔고 그 구성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5%를 상회를 했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 속에서 이 위안화를 잘못 조정을 하면 금리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의 이탈이란 말이죠. 이자 더 주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번은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아니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기존의 정책들 그러니까 내가 1조 위안을 풀어서 부양 자금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새 걸로 바꾸는 거 그거 그대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봐달라 이런 메시지가 이게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LPR 동결, 1분기 성장률이 괜찮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또 자본의 이탈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LPR 결정에 앞서서 중국은 상업대출 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금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지는데 네. 이게 좀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하면 중국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그걸 이제 상업대출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하면 노동자, 기업, 국가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공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공적금. 그러니까 일종의 기금 대출을 받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공적금 대출은 약간 내렸어요. 그 금리를 내렸고 이 상업대출은 첫 번째 주택 살 때는 얼마,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은 얼마 이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기준선을 정해서 하면 그 기준에 맞추는 요건이 또 필요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그러잖아요. 선수금 얼마 내라 하듯이 이 아파트 이런 것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5% 내라, 25% 내라. 그게 일단 목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을 대출 받아서 하겠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대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공적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움직이려면은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상업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인하된 효과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끼리 또 은행끼리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먼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한 300몇 개 도시에서 이걸 시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금리 시장화 느낌도 나잖아요. 그 여러 군데에서 특히 잘 아시는 그 사천성의 정도 같은 데는 완전히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면 우리가 빌려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출 금리를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기준금리 LPR 없이도 유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걸 보고 중국 시장 관찰자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하도 옥죄고 있었잖아요. 집은 투기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거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상업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라고 해설을 해주셨고 경기 부양을 위한 측면이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4월 주택 가격을 보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던데 네. 아직 정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헝다 사태가 생긴 지가 벌써 3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1위 기업인 비고이웬이라는 데도 문제가 생겼고 이 정도 되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어떤 재정 부양을 하든지 뭘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작고 일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을 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조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 내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 집어넣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놓고 움직여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기조가 이어지니까 중국 정부가 아직 부동산 조치에 이 시장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하고 도태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완커라든가 바오리라든가 이런 데는 정상적인 기업들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니까 이런 데가 토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토지를 수매를 해야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이 가라앉고 있고 결국은 내가 집을 살려면 나의 소득과 우리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어야 집을 살 텐데 지금 많은 해외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해외 조사기관들이 지금 한 번에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를 좀 타개를 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500조 정도를 한 번에 쏟아부으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중국 당국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럼 그거 하지 왜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잘못됐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약간 구조조정의 계기로도 좀 삼고 있는 그런 게 양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부동산 리스크 지속되고 있는데 확실한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4월 중국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는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는 또 밑돌았고요. 네. 중국인들 저축률 보면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금방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 미래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봉쇄를 아주 강력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집안에 갇혀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이 소위 전망이 좀 여의치 않은 가운데는 일단 지금 이럴 때는 위기 대비용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진국에서 저축률이 20%만 돼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50%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중국 정부한테도 문제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는 건데 이거를 잘못 투자했다가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경기가 활성화 안 되면 이것도
이자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특히 중국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조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커서 일종의 돈맥 경화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반면에 소매 판매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또 예상치 뛰어넘는 증가세를 네. 보였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요즘 뭐 우리 중국 제2의 차이나 쇼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도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에 대해서 특별 관세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결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라는 거에 있는 거죠. 지금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이 늘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비가 어떻게 돼 있고 이제 내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에는 이제 고정자산 투자 중에 민간 투자가 있고 정부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항상 이제 어느 국가든 통상적으로 경제 성분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지금 소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수출이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산업 생산을 활성화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과잉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중국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덤핑에 가깝게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전기차도 대표적인 거다.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나치게 과도한 보조금과 뭐 그다음에 무역 관행을 깨면서 생산된 거를 막 해외로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산업 생산을 독려하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와 내수와 이런 투자 부분이 안 좋으니까 결국 산업 생산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이런 작전을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훨씬 1% 이상 높게 지금 이 산업 생산의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전부터 중국은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12월에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흐름을 잡는데 그때도 놀라웠게도 소비보다도 산업이 우선이다라는 걸 이미 작년 12월 5일 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재화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큰 틀에서 산업을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드러나는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이제 소위 폭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현상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비보다는 산업이 우선이다.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잡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증시 보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 외국인 자금도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는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뭐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잡는 예를 들면 뭐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1조 위안 정도 엄청난 액수죠. 그리고 부동산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방향성을 그래도 잡는 거 아니냐. 금리도 시장화하고 하는 조치들을 나름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 시장의 반응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중국이 경제가 어려웠었지만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걸 움직이면 분명히 다른 데보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도 작용을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관세법 이런 거 관세 폭탄을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또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 EU 같은 데가 같이 압박을 하게 되면 또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국 정부가 이 시장에, 주식 시장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면서 갈 수 있느냐, 흐름을,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중국 증시 호조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등의 이런 압박들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상승에는 또 뭐 신국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판 밸류업이라고도 네, 불리던데 네, 네. 신국 구조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조라는 게 국가, 공무원이 정한 9가지 법칙, 그런 뜻이에요. 조항. 거기가 이게 이제 2번에 걸쳐서 그 전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14년에 한 번 있었는데 2008년에 중국이 그 자본시장을 크게 좀 개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후광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해와 홍콩을 연결시키는 주식시장,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 시장 활성화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거기에다가 앞에 신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공무원의 주식시장 활성화 9가지 조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도 밸류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이제 뭐 기업 가치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빨리 살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제대로 돈을 벌면 주주한테 돈을 돌려줘라. 안 돌려주면 페널티를 주고, 어떤 페널티를 줄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너희 회계감사, 세무조사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개선을 해서 좀 기업한테 초점을 맞춰서 기업이 알아서 좀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너 벌 줄 거야. 그러니까 돈이 남았으면 제대로 돌려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배당을 해주는 우량 기업은 훨씬 좋겠죠. 원래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데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재주를 부려가지고 배당도 안 하고 이런 데는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증시 아랫단에 그 지지 안전판을 마련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또 위로부터 아래로의 통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기업이 제대로 살으려면 기업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 기업들이 적응을 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남는데, 어쨌든 이 세 번째 그 신국 구조라는 이 조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하는데 칼을 댔다,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신국 구조, 페널티를 주고 뭐 강제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기업들의 적응이 관건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중국 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도 중요할 텐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중국 정부의 그 부채 문제 지적하면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치가 이번에 낮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공공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빚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 경기의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향을 하겠다라는 그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무디스도 똑같이 했습니다. 무디스도 중국 지방 정부를 보니까 이 지방 정부의 그 부채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부채가 있더라. 지방 정부가 LGFV라고 그래서 지방에서 융자해주는 기구를 따로 만들었단 말이죠. 지방 정부 부채로 안 잡히도록. 그런데 이 부채액이요, 이제 그 1경 3천조인가 그래요. 네. 그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지금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이게 중국 경제 미래에 불확실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피치나 무디스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못 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죠. 그럼 중국 정부가 여력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3조 2천억 불에 달하는 어쨌든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넣어서 이런 외부적 시선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중국 정부가 별 대안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뭐 주식 시장 뜨는 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부채 문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앞두고 대중국 압박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하면서 관세 인상, 이 대중 관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는데 네. 중국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보면은 보통 전기차 25%에서 100%, 네.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리튬 이런 거 이제 사실 일상 생활에는 잘 쓰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이든의 약간 차별화 정책이죠. 트럼프는 일률로 관세를 10% 올리고 막 이렇게 부과했는데 여기는 자국의 산업 보호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미국에 오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중국 내부에는 영향력이 크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네. EU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게 미국이나 EU 같은 데 들어가서 중국 전기차가 제대로 팔리는 게 돼야 다른 나라에서도 팔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앞을 보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는 더 하겠죠. 철강, 알루미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노동자를 의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미국 대선 전국이 이제 더 각축이 심해짐에 따라서 중국 대리기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에 빠지고, 관세법은 12월 1일부터 중국판 관세법은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서로 지켜보면서 좀 미국의 어떤 흐름을 받아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단은 중국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중국 대리기도 더 강화될 것이다, 심해질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네. 친미 성향에다가 독립을 주장해왔고 중국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어제 라이칭더 취임 연설을 보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사실 1월 13일에 당선이 됐고 그동안 굉장히 로우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얘기한 정도를 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 쭉 했던 거고,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무력 충돌이라든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볼 때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 주의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압박을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은 서방과의 연대 강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치 외교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서방의 편에 서서 움직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거고, 또 하나는 실리콘 방패라는 말을 썼잖아요. TSMC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냐. 세계 산업 생산의 쌀이라고 하는 공공재인 반도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세계에 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양안 간에 갑자기 충돌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계속 갈등을 증폭하면서 가는데,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만과 중국이 갈등을 해도 무역액은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다. 매우 실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큰 틀로 놓고 여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안 충돌은 없겠지만 앞으로 중국의 대만 압박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양국의 무역액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